KB증권 백영찬 이사님께서 유가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러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왜 그런지는 뭐 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외국의 증시의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코모디티 전문가들이 정말 많지만 예. 우리나라는 참 희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도 더더욱 배움이 갈구됐었는데 이렇게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얘기 한번 네. 여쭤볼게요.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예. 오늘도 이제 장이 조금 빠져서 우울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코모디티 관련한 이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경기에 대해서 선행하나요, 후행하나요, 동행하나요? 저는 선행과 동행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선행과 동행 조금 중간. 앞서가는군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 펀드에서 가장 큰 펀드가 채권 펀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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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00조? 2,000조 네네.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커모디티 펀드예요. 오. 뭐 좀 재밌는 얘기를 주식이 해드리면 아니고요? 그 주식형보다 더 큽니다. 오. 뭐 예를 들어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LM이라고 네. 하는 네. 다 제국주의 산물이에요. 저희가 원유나 철광석이나 구리의 전문가가 없는 이유는 예. 네. 영화 마션 보셨어요? 봤죠? 제국주의의 정의는 한마디로 네.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땅에 가서 네. 경작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신대륙도 그랬고 예, 예. 그다음 미국의 서부 개척도 그랬습니다. 예, 예. 결론은 뭐냐면 저희 나라는 평화를 너무 사랑해서 네. 네. 사실은 그런 거를 못 해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 산물인 커머더티의 전문가가 없는 건 당연하고 네. 다행히 저는 정유사 근무 경험 때문에 이제 원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선행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산자들이 아까 생산자 물가 얘기했지만 네. 생산자들이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로머터리잖아요. 네. 원재료니까 예. 그 원재료의 구매가 당긴다는 거는 그거의 트레이더들이나 거기에 있는 중간 상인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뭔가 동물. 그래서 닥터 카퍼라는 게 나온 게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통하는 사람들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 실적으로 막 풍선 실적에 뒤늦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선행하는데 때로는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미 많이.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동행하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미 올랐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예.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 국제 유가 추이부터 한번 먼저 쭉 짚어 주신 다음에 예.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자료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 국제유가 재미있는 게 두 가지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간단합니다.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팬데믹 있기 전에가 60불 초반이었어요. 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 회복했습니다. 네, 그죠? 다 회복했죠. 회복했습니다.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구리 가격은 지금 까만색 그래프를 보면 톤당 $10,000를 돌파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정확히 10년 전이잖아요. 네. 2010년도 그때 중국이 경기 부양을 대규모로 했을 때 네. 그때 10,000불을 돌파했고 지금 또 두 번째 돌파한 거죠. 예. 근데 유가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결론적으로 유가는 10년 전에 100불이 넘었었어요. 네. WTI죠. 맞아요. 지금은 아직은 60불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죠. 안 되나 보다 유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왜 그러지? 라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원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죠. 이미 유럽에서 그린 수소, 친환경 에너지. 그러면 전기차, 네. 풍력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원유가 왠지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거다라는 게 제 콜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매월 유가 전망을 하고요. KB증권은. 네. 잠깐 좀 홍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많이 하십시오. 많이 네. 하십시오. 네, 저희 사장님 말씀대로 배지도 꼭 달고 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결국 막대 그래프의 추이를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듣는 분들이 좀 용어로 쉽게 설명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보통 원유는 배럴 퍼 달러로 합니다. 그러니까 배럴은 158리터고요. 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소나타 승용차 3번 풀로 집어넣으면 158리터. 배럴은 왜냐하면 옛날에 저장 탱크였잖아요. 그 네. 양주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원유를 넣기 때문에 그냥 배럴이 된 거죠. 잠깐 옆으로 갔다 와서 죄송한데. 몰랐네요. 자, 그런 얘기 재밌어요. 그거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해요. 네. 어디 가서 썰풀 수 있는 거. 너 그거 알아? 그런데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작년 2분기의 평균 유가입니다. 네. 일변동생 워낙 커서 평균 유가가 28불이었고 지금 저는 3분기까지 더 올라갈 거로 봐요. 근데 전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는 네. 3분기의 유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뭐 그냥 별 볼일 없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3분기 유가가 상당히 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휘발유 재고입니다. 미국의 네. 경유차가 있을까요?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있긴 그래요?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우리나라는 경유가 엄청 아니 근데 많아요. 미국 가보셨을 때 디젤을 없어요. 하는 인젝션하는 가스 스테이션이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unleaded fuel이라고 해서 다 가솔린 넣고 있는데 모터 가솔린. 네. 좀 휘발유의 이 재고가 점선입니다. 점선. 지금 과거 평균 또는 5년 평균을 이탈했어요. 그만큼 지금 20-30%가 낮다는 얘기고 네. 제가 주목하는 건 지금 백신을 다 맞고 나서 미국인들이 뭘 할까요? 디즈니랜드 열었잖아요. 네. 플로리다로 가야죠. 여름휴가. 6월, 7월, 8월에서 아마 못했던 여름휴가하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면 저는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셀 거라 보고 있고 이미 세졌고요. 예. 근데 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휘발유 가격이 유가를 쳐 올릴 겁니다. 유가를 쳐 올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원유 가격에 대해서 화학 제품 가격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 만드는 뭐 폴리에틸렌 같은 PPP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 민감과 무서운 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타면서 가격인 탑라인의 외형이 일단 늘면 네. 상식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같아도 영업이익 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영업이익 매출액이 10% 늘면 영업이익도 10% 늘 겁니다. 네. 근데 이익률도 좋아지죠. 왜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바로 시차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휘발유 등경을 한 달 전, 두 달 전에 배로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싼 원유가 자꾸 투입되는 효과가 있어요. 저가 원유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익률이 이익률, 그다음 이익 3박자가 다 좋아지는 거라서 경기 민감주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클리컬인데 저는 여기서 시무룩하긴 하지만 3분기에 요 유가가 다시 한번 시클리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급 밸런스를 또 쉽게 설명드리면 네. 수요와 공급의 차이입니다. 네. 뭐 수요가 더 많으면 좋은 겁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도 역시 안 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쪽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제 그냥 원투원 1대1 네. 하는 걸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다음엔 더 크게 그려올게요. 네. 근데 하여튼 다음에 또 나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 수요, 원유 공급인데 결국은 작년 7월 이후로 파란색 그림은 원유 공급량이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얇은 그림은 수요입니다. 결국 수요의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했지만 수요 증가가 더 세요. 왜 그럴까요? 오펙이 공급을 통제하니까. 근데 원래는 여기 오펙이 통제할 때 객인 나라, 아니 죄송합니다. 좀 거기에 객인 나라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뭐 예, 괜찮습니다. 방송인데 하여튼 네. 어차피 러시아가 안 들으니까요. 네, 대적하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은 셰일 오일 때문에 원유 생산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네. 미국의 원유 생산이 계속 못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 공급의 경찰관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펙이 공급 조절하면서 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입니다. 이것도 점선이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인데 5년 평균 과거에 위에 까만색 그래프는 작년 수준이었어요. 작년 네. 수준은 재고 항상 높다가 이제 드디어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재고나 상업용 원유 재고 모두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데 아까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유가가 강세일 거라고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네. 보시면 제가 글로 써드렸지만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말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090만 배럴 정도 됐습니다. 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한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1억 배럴. 1억 배럴. 그러니까 네. 하루에 1억 배럴이면 엄청난 양을 쓰고 네. 있는 거죠. 네. 1억 배럴인데 그 중에 10% 정도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1,000만 배럴 정도. 그런데 이게 연초 이후로 지금 계속 안 늘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연초에 1,100만 배럴 퍼 데이를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1,090만 배럴이니까 늘진 않고 있거든요. 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막대 그래프가 미국의 월별 원유 생산량인데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고 17년 이후로 늘어났던 원유 생산은 계속 뭔가 둔화되는데 네. 원유 생산이 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멍 뚫어야 되는 그렇죠. 거 구멍 원유 뚫어야죠. 시축이 네. 영어로 오일 리그라고 하는데 네. 원유 시축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막대 그래프가 원유 시축인데 한때는 201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1,600개 미국에 있던 시축기가 지금은 370개? 뭐 왜 이렇게 340개? 줄었지? 1,300개가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하지 않는 노는 설비를 뽑아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오일 리그당 그 생산성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일 리그가 안 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 다음에 기타 그린 에너지 투자가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PF들도 과연 지금 내가 원유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이게 장사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일드가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추기는 점점 더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그래프는 다행히 큰 그림인데 원유 가스 시장이 매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마르기 때문에 우물이 퍼간 것만큼 우물을 쏟아 부어야지 우물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3년, 14년에는 전 세계 원유가스 시장의 투자 금액이 7,700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0조에서 500조 원, 코리안 원으로 400조에서 500조 원 투자를 해줘야만 기존에 있던 우물이 계속 재충성되는 건데 지금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지금 캐펙스가 한 30%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네. 313억 달러, 3,013억 달러였으니까요. 근데 올해도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작년은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팬데믹이라는 핑계로 투자를 줄였지만 올해는 늘릴 수 있는데 왜 못 늘렸냐면 기본적으로 투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은 투자를 하겠지만 PF나 아니면 투자은행들이 다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태양광이나 전기차 투자가 더 매혹적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아이러니컬한 유가 상승인데 태양광이나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니 전통 산업에 대한 캐펙스가 줄 거고 네. 그럼 장기적인 유가 저도 5년 뒤 10년 뒤의 유가는 좀 불안정하게 봐요. 네. 아무래도 유가가 장기적으로 먼저 수요 둔화로 인해서 낮아지겠지만 앞으로 2, 3년간은 오히려 올해 내년에 상당히 쌀 수도 있는 이유가 경기 회복엔 반드시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직은 네.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유가는 올해 내년에 상당히 예상보다 공급 이슈, 네. 투자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강세로 전환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여기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는 네. 아니 그러면 뭐 리그수가 줄어들고 한 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럼 네.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시 구멍 파서 기름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작년에 또 그런 것들 많이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네. 쉐일오일의 BEP는 얼마냐? 유가가 얼마면 손해가 안 가고 얼마 이상이면 이익이 나니까 뭐 이 가격 이상이면 공급이 늘어날 거야. 이런 네. 것들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네, 저도 분석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저는 이제 수요나 공급을 보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네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또 있어요. 지금 유가가 올랐을 때 행복한 사람이 맞냐, 불행한 사람이 맞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 무슨 야.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유가가 60불인데 여기서 40불대로 빠지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소비자들 비산유국이나 소비자들이겠죠. 네, 네, 네. 근데 행복의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휘발유 가격이 1,500원 하다가 한 300원 그렇죠. 됐다고 뭐 네, 200원 200원 그런가 정도 보다 하는 빠지는 건데 반대로 이게 60불에서 80불이 됐을 때 행복한 나라는 대부분의 사우디. 강대국들이죠. 네, 미국, 네.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부터 해서 산유국뿐만 네. 아니라 이제 오펙 플러스로 해서 비산유국, 그러니까 오펙이 아니지만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석유 산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고 네.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대선은 끝났지만 여하튼 지금 미국의 산업에서 석유 산업은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출이 빨리 늘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네. 사례 1로 보면 왼쪽 그래프인데요. 2015년, 17년에도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네. 사우디가 일부러 증산을 하면서 미국 쉐일에 대한 어떤 반박,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유가를 한번 떨어뜨려 봐서 니네 쉐일이 어디까지 버티냐 보자 라고 했던 거고 그때 2016년 5월에 유가가 2010년 2월에 유가가 26불까지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추기의 저점은 300개 정도, 316개 네, 정도였는데 네. 지금이랑 비슷한 그렇죠. 것 근데 같은데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네. 1년 만에 700개 수준까지 올라왔죠. 확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으니까요. 네. 유가 올라갔으니까 700. 그런데 보세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간 적은 제외하고 네. 원로 보면 4월에 18불. 네. 18불이었어요. 그게 저점이었고 그래서 그때 시추기가 172개 정도. 그런데 지금 늘긴 늘었지만 342개예요. 보기면 많이 늘었나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2015년에는 1년 만에 400개가 는 거고 지금은 1년 만에 170개가 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보다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다음 유가는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단기간의 상승 속도로 보면 네. 오일리가 더 많이 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늘지 않는 거는 그때는 다르게 아까 말했던 장기 원유 수요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투자 일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전기차나 태양광 투자를 안 하겠냐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 위해서 아픔이 있듯이 그린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유가가 지금 오일리그는 지금 수준에서는 500개 이상 가 있어야 돼요. 제 추정은 500개, 600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가 수준에서는 이미 65불인데요, 유가가.
근데 그땐 700까지 늘었던 유가가 시추기가 지금 아직도 340기가 너무 느려요. 제가 봤던 오일 리그를 15년간 봐왔지만 너무 느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유가 강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긴 이야기라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왼쪽 그림인데 이제 네. 아까 말한 정치적인 유가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농담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1위라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할 수밖에 네. 없죠. 그게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전 세계 산유국 중 1등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사우디가 항상 부동의 1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셰일 오일이 증가했던 미국이 이제 18년부터 1등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19, 20, 21 미국의 원유 생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맞다면 2022년 정도나 23년에는 역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 사우디는 마음만 먹으면 증산하는데 일부러 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오펙이라는 나라의 원유 생산 능력은 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오펙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생산 능력이 계속 투자를 해서 3,5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매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산을 해서 지금은 2,500만 배럴 정도 생산하니까 1,000만 배럴의 스페어 캐파가 있는 거예요. 잉여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음만 먹으면 1등 할 수 있습니다만 걔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1등이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이미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하면서 유가를 저희들이 본 오펙에 절대 얘기 안 해주지만 70대 중반, 70불 중반까지는 이 지금의 어떤 공급 조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쉐일의 BEP는 얼마냐 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40불 내외 정도로 보고 있어요. WTI가 이제 40불 내외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을 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리가 늘지 않는 거는 뭐 아까 말했던 투자 안으로서의 매력도 이슈가 있었고 지금 오펙이 70불 중반을 하는 이유는 사우디는 지금도 BEP가 10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는 기름 위의 나라고 이란은 가스 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죄송합니다. 땅을 파면 가스가 다 있어요. 이란은 그래서 뭐 가스 천연가스 최대 생산 국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나 캐면 오히려 물을 구하기가 힘들고 오일이 나오는. 그리고 아주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는 지질, 그러니까 음파를 통해서 원유를 캘 때 7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원유 광구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게 물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그래서 그런 결국 오일의 원가는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시행착오 비용이에요. 만약에 원샷 원킬을 하면 유가는 되게 싸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샷 원킬이 안 돼요. 셰일도. 그래서 누적적인 어떤 시행착오 비용이 원유의 원가다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요는 지금 이 생산의 지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여기도 이제 오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오펙은 뭐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우디의 이제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원유 네, 그거니까 맞습니다. 예. 이 재정이 흑자가 갈 수 있는 유가는 얼마냐. 네. 그 사우디는 그나마 이게 좀 낮을 텐데 다른 국가들은 그게 굉장히 높아서 힘들 거다. 저유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결속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가 계속 이렇게 단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담합이 잘 돼 있었죠. 네네. 역설적으로 보시면 네네. 원래 증산을 했는데 사우디가 양보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생산량 특히 러시아가 불만이 많거든요. 자기는 막 러시아랑 사이는 어때요? 지금 러시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가격에서 그러니까 죄수의 법칙이라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네.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지금이라도 이 가격이 마음에 들면 탈퇴하고 증산을 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네. 판매량 곱하기 판가를 하면 결국은 매출액이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거꾸로 보면 유가를 좀 더 올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뒤집어 간단합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은 제가 왜 오펙 플러스에 위해 꼬박꼬박 결석하지 않고 참석하고 거기에 있냐 하면 그리고 사우디가 말하는 거에 동의하고 유가를 좀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경험적으로 그리고 오펙의 산유국들의 BEP나 오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70불 중반은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약간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부 있겠지만 그 예비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가라는 게 지금 WTI 기준에 65불이지만 지금 브렌트 같은 경우는 70불이 되니까 BEP는 될 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들의 통계에 대해서 전 신뢰하지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경상수지의 기준 유가나 기분 유가를 얘기하겠다는 거는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저유가를 싫어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버티는데 근데 3, 40불 때는 정말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요는 지금보다 유가가 분명히 10불, 15불은 더 올라가 주면 그때는 뭔가 증산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요 그림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BP라고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에 있는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1861년부터 유가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길게 보면 이제 영어로 되고 작아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1861년도의 유가가 그때 당시에 이 그린 칼라로 보면 그 2019년 물가로 보면 140불 정도까지 갔었던 거죠. 자, 그때는 뭐냐면 초기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뭐든 초기엔 버블. 그러니까 그때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고 예. 제임스 지금이 와트가 별로 증기 필요 기관을 막 개발할 때인데 오일이라는 것이 있고 스탠다드 오일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쉽게 말하면 지금의 마력 그다음에 순간적인 화력이 기존에 있는 석탄이나 나무보다 훨씬 뭔가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원료고 분명히 이거는 쓰임새가 많을 거야라고 초기 투자를 해서 버블이 때문에 유가를 이렇게 폭등했던 거고요. 그때 잘못 사신 분들 고점 잡아서 100년간 집안이 못 일어났겠죠. 죄송하지만 초기 버블은 되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가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70년대 오일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나라에게 오일을 팔지 말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올랐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은 초기 버블, 두 번째 파동은 공급 이슈였고 세 번째 파동이 있었죠.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였죠. 2000년부터 2010년 브릭스, 그러니까 중국, 네네. 러시아 같은 신흥 국가들이 잠자는 깨면서 수요가 크게 급등했고 오일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정유사에 근무할 당시였는데. 특히 커머더티는 왜 뭐가 무섭냐면 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이 균형 상태가 깨지면 엄청난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버든 언더든. 그거는 자연 현상도 그렇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원유는 지금 수급이 딱 맞아서 안정적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맹랑한 동양인들이 와서 툭툭 1%씩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트레이드를 맨 처음에 우습게 봤지만 그 물량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바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유 시장의 특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안정적에서 유가가 빠졌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지금이 그 100불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유가가 다시 이제 한때 18불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60불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공급에 의한 부분 그리고 수요 개선의 부분 때문에 지금 커머더티에서 유가가 계속 이렇게 뒤처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굴이나 이런 가격들이 먼저 갔다면 유가는 뒤늦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게 3분기부터 주목하시는 이유는 드라이빙 시즌의 진입, 낮은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미국의 어떤 투자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되게 네. 많네요. 저처럼 경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경제 흐름을 알기 좋은 화두를 던져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자, 제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유가를 주목해야겠다라는 거는 아마 설득이 확실히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커머디티에 투자를 해본 적은 많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유가가 오를 거다라고 누가 판단을 했다면 커머디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셋이나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들이 원유를 한 ETF 펀드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으로 원유를 네. 한 뭐 타이거 제가 네,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네. 안 한 게 네. 저는 이제 네. 산업을 연구하다 네. 보니까 네. 네. ETF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있습니다. ETF를 그걸 직접적으로 사는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뭐 미국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맞아요. 미국은 원유 아니면 가솔린 뭐 해갖고 엄청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ETF들을 그냥 직접 구매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네. 또 하나 방식은 원유가 올랐을 때 수혜가 볼 수 있는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정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 뷰를 좀 권고를 드리죠. 정유업종이 뭐 우리나라에는 SK이노베이션, SLGS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라인 외형이 늘 거고 이익과 이익률이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가가 결론은 6개월, 12개월 동안 계속 우하향하게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럼 파셔야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외형도 줄 거고 이익도 줄 건데. 네. 근데 제 의견에 약간 동의하시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지금보다 좀 더 70불 중반 후반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정유가. 그렇다면 정유주에 대해서 지금 뭐 바닥에서 좀 일부 올랐지만 네. 아직 SO가 좀 실적을 많이 계속 올랐죠. 그렇죠. 네. 많이 올랐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유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간접은 뭐냐면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오르면
화학 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싱가포르에도 지금도 밤에 화학 제품을 트레이딩 할 때 유가가 많이 올랐네? 그러면 당장 호가들이 올라요. 왜냐하면 유가에 오른 것만큼 뭐 PVC나 PEPP나 이런 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도 후행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시클리컬이 별로 안 시무룩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스프레드가 좀 줄었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유가가 약간 슬로우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를 직접 구매하는 국내나 해외에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은 정유주의 투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수 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하나케미칼 같은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유 회사들 보면요, 우리 이제 반도체 회사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외관에는 반도체 회사지만 그 안에 수익 모델이나 무브먼트가 좀 다르거든요. 정유 회사는 똑같은가요? 정유 회사도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SOE라고 GS 칼텍스는 GS란 기업은 거의 같은데 이제 GS는 지주 회사니까 약간 좀 다른 거고. SK 이노베이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는 똑같은데 다만 SK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때문에 틀린 거지. 그거야만 아니었다면 다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SK는 배터리도 하고 정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이제 2차전지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예. 2차전지도 커버리지 하시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큰 그림부터 한번 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두 분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어떤 종목이 쉬고 있어. 저는 길목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병법에도 토착하면 안 돼요. 저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왜 배터리 주식이 쉬었을까라고 역으로 보면 악재가 많았잖아요. 뭐 소송도 있었고, 그렇죠. 뭐 소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내재화한다, 현대차가 뭐 내재화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고. 테슬라가 무엇보다 계속 좀 힘들어해 정부요. 뭔가 맞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들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시클리컬이 되는데 방금 유가 오른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성장주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2008년부터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2011년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주가가 전고점이었어요. 지금 오르기 전에. 차화정 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LG화학은 그때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되게 좋았고 롯데케미칼은 시클리컬 때의 대표주라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왜 같이 서로 이렇게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래야 되죠? 거꾸로 저도 궁금해요. 뭐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좋을 때 성장주로 가고 아니면 누구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돈이 충분히 남친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네. 근데 2011년 그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왜 이 성장주에도 좋게 보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내재화 이슈나 이런 이슈가 오해가 분명히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종목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증설, 그 다음에 잠재 고객들에 대한 계약은 한국 배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CATL이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가 여전히 새로운 소재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내재화인데, 뭐 내재화 질문을 또 따로 주실 것 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한 700기가 정도 됩니다. 700기가. 더 쉽게 드리면 원자력이 1기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700기 정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자동차 회사 A라는 뭐 폭스바겐이 예를 들어서 내재화하겠다. 그러면 저도 의미 있으면 100기가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전 100개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원전이라는 개념으로는 너무 좀 그러니까 그냥 100기가와트 배터리. 근데 그걸 짓기 위한 투자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8조에서 1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그 100기가를 짓는데 시간이 아무리 임팩트 있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다 해도 3년, 4년은 걸리는 문제거든요. LG화학도 지금 캐파인 140기가를 짓는데 10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적 그 비용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알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필요한 물량의 20-30% 정도만 내재화할 겁니다. 왜냐? 컨티전시 플랜상 배터리 회사랑 뭔가 안 좋을 때 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다음 배터리가 장기적으로 자기가 여기에 원리를 알아야 되고 R&D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0-30% 내재화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녹록진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 인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 10조 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증설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SK랑 LG가 안 좋았던 게 이제 그 인력 소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00기가 정도를 하면 생산 인력이 적어도 5조 3교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시에 퇴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폰베이업에는 계속 전전이 돌아가야 돼요. 전지 벨트성으로 전극이 계속 돌아가면서 양극재, 음극재를 계속 만들고 초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5조 3교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2,000명, 3,000명 이상은 생산 인력이 필요한데 생산 인력을 할 수 있어요. 생산 인력 그냥 감독만 하면 되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스탑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건 엔지니어가 의사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죠? 공대를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몇 명, 제가 보기에는 100기 가면 적어도 4,500명은 필요하실 텐데 5조 3교대니까 어디서 수급을 하시죠? 기존 인력을 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네.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특허나 제가 이런 거. 보기에는 내재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재화라는 게 결국 경쟁 강도가 세지는 건 맞지만 어느 사람들은 경쟁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된 부분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최근에 뭐 독일 전기차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네. 3월에도 5만 대 이상 팔리면서 그리고 전용 플랫폼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이오닉이라든가 기아 전기차들 반응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성장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상반기 악재가 많았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겨울이 좀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런 말씀을. 예, 지금 상승주를 사는 것도 뭐 근데 저는 전략은 아닌 거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유가가 올라서 시클리컬이나 경기가 호전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성장주가 계속 소외돼야 되냐? 이 부분은 난센스죠.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강도나 상승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관심 없게 봐야 된다? 그건 좀 난센스 같아요. 네. 뭐 2차 전지 부분에서 네. 요즘은 뭐 이게 약간 판타지 소설일 수도 네, 있지만 게임 체인지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전고체. 네, 네. 뭐 일본은 벌써 뭐 어느 회사였죠? 뭐 토요타죠. 개발 예. 완료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 빨리 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열심히 이제 R&D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슈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전고체 전지가 위협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저희가 뭐 지금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한 전지를 3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보통 네. 양극재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거기에 들어간 원료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소재를 엄청 다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리튬 황이라든가 네. 리튬 인산철 중국은 이미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폭스바겐이 각형 전지를 쓰겠다고 얘기한 건 원가가 지금 현재에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쓰는 것뿐이지 결국 원가는 장기적으로 소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소재가 어떻게 바뀌냐가 결국 원가를 가장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딴 걸로 대체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네. 제가 왜 그 얘기 드렸냐면 전고체 전지도 우리가 개발이 되는 원 오브 댐의 전지일 뿐이지 그것이 파이널이 아니에요. 특히 전고체 전지가 장점은 뭐냐면 1000km 주행할 수 있다. 네. 그다음 화재가 거의 없다는 건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1000km로 주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과 기술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네, 지금 네, 리튬이온 전지도 3,400km 이상은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인프라만 있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점이고 네. 지금 지금 전고체 전지가 개발됐을 때 경제성이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가 지금 2배 이상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이게 그러니까 파퓰러하게 인기 있게 대중화될 수 있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요타가 개발을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그리고 화재도 마지막으로 화재가 자주 나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랩탑이나 스마트폰이 20년 전에 화재가 꽤 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알 안 해서 그렇지. 네. 저도 랩탑을 옛날에 썼을 때 느끼는데 근데 어느 순간 화재가 없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지금도 대형 배터리 전기차가 의미 있게 팔린 게 4, 5년 전부터였고 네. 지금은 그런 과도기가 있는 것뿐이지 화재는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고전지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차후에 개발 원 오브 댐의 전지의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데 이게 사실 성장주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이 LED도 그랬거든요. 네. LED도 한 10년 전에 뭐 그 뭐죠? 백열등을 다 LED로 바꾼다. 예, 이러면서 예, 막 예. 엄청 난리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게 또 음. 수익이 또 잘 안 나고 그랬거든요.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그럴 만한 이제 리스크나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이미. 뭐 이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언뜻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2차 전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수요가 훨씬 더 앞서 나가 아니, 공급보다 수요의 앞서 성장 속도가 빠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예, 수요 예. 성장률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700기가 정도의 캐파인데 네. 실질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지금 500기가 정도, 500에서 600기가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을 제외한 전지 업체들은 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생산 능력 계속 느는데 수요도 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그래서 돈을 벌기 어렵다. 그리고 경쟁의 강도가 있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네. 얘기인데 그것도 거꾸로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전 세계에 지금 이론적인 가동률이 한 68%, 70% 나와요. 이론적 가동률이 뭐냐면 생산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수요가 67, 7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동 조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전기차 수요가 2025년까지 가장 많이 늘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네. 2025년까지가 가장 빨리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네. 변곡점일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지금 70% 내외 가동률이 75%, 80% 올라간다고 저는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벌써 규모의 경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의 칼은 다 있죠. 그러니까 네. 경쟁의 강도가 있어서 분명히 경쟁자들과의 싸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아까 말했던 지금 낮은 가동률이 자동차 판매량과 침투율이 클수록 전 세계 지금 전기차 5% 정도밖에 침투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중에 5대는 얘기예요. 근데 2030년의 침투율은 뭐 전망기가 다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에서 40% 이상 충분히 침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독일에서는 10대 중에 판매량 기준에서는 20% 넘으니까요. 이미.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가동률은 더 올라가고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급이 그렇게 캐파가 그렇게 더 많은지는 오늘 처음 저도요. 알았어요. 저도 네.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뭐 그냥 뭐 풀 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테슬라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테슬라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 대형 전지 같은 경우 전동차 전지는 아직은 70% 내외 이론적 가동률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예. 이사님, 네. 저 유가에 담급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한번 보시면 네. 전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화끈하신 분 좋아요. 보통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화끈해. 이게 제가 너무 화끈했나요? 이게 확신 확신이죠. 아닌 거에 대한 확신이죠. 네, 네. 굉장히 저는 그리고 말씀 중요하다고 중에서 분명하게 또 그 어떤 저것도 주셨어요. 요건 요럴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저 변수들도 말씀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 없는 아주 명쾌한 해설이었습니다. 유가 안 오르면 다시 초대하고. 예, 저도 네. 그런 틀렸으면 틀린 대로 또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유가 올라도 또 다시 초대하고 올랐으니까. 자주 아까 나와주세요. 분명히 진짜. 방송 중에 또 나와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예. 이거 방송은 라이브로 다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광민 님께서도 다양한 식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마블 리서치 방송과는 좀 다르게 재밌으시다고 오늘. 네, 네. 네, 저희가 아침마다 잠깐 네. 저희가 7시 8시부터 저희가 네. 모닝 라이브로 네. 하거든요. 그때는 네. 좀 더 경직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회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유, 자주 나와주십시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